여기 있고 이 둘레를 이렇게 일렉트론이 두 개가 이렇게 뜨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베리에이셔널 메소드라는 그러한 방법을 써가지고 문제를 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베리에이셔널 메소드라는 이 방법이 굉장히 파워풀하고 아주 유용한 그런 방법이다 하는 거는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풀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에 일렉트론들이 이제 더 많이 있어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거기도 있고 이렇게 많은 일렉트론들이 있는 경우에 원자인 경우에 만약에 문제를 풀어보겠다. 그러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뉴턴 역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체 문제를 풀 때 이체까지는 그냥 굉장히 쉽게 풀었는데 세기가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장난이 아닌데 이게 4개가 되고 5개가 되고 10개가 되고 그러면 정말로 이제 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져요. 왜냐하면 벌써 말이야 G=10이 되면 이 밖에 몇 개가 있느냐면은 일렉트론이 10개가 있는데 일렉트론이 10개가 있는 그런 슈레딩거 방정식을 한번 써보자. 이렇게 써보면 말이야 진짜 복잡하기 그지없고 그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그 미분 방정식 푸는 게 진짜로 말도 안 되게 이제 복잡하다. 그만 안 풀면 되지, 근데, 그지?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풀고 싶으니까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하는 거를 이제 고민을 한번 해보자. 자, 이게 G=10은 또 그런데 G=30이 된다든지, 우와, 30이 되면 베리아블이 몇 개지, 이게? 하나랑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3개지 아니야. 그러니까 30이면은 베리아블이 몇 개가 들어가냐면 90개가 들어가고 90개가 들어가는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뭐 세상에 풀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뭐 컴퓨터가 암만 발전해도 소용이 없어. 컴퓨터 암만 발전해도 3체 문제 일반회를 구하는 거 컴퓨터 가지고 어널리틱하게 구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3체 문제가 불가능인데 30체다 그러면 이거는 더 불가능하다고. 그런데 그거를 풀지 않으면 자연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원자를 이렇게 보면 말이야 그 안에 와 마그네슘 있지, 그 안에 와 수은 있지, 베릴륨 있지, 뭐 홀륨 있지, 게돌리늄 있지. 그 원자마다 그 성격이 다 다른데 성격이 다른 그 원자들을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 그 90체 문제를 아니지 90 베리어블을 어떻게 넣고서 문제를 푸느냐. 아 이게 원자가 그런데 분자가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분자가 되면 그 다음에는 더 못 푸는 거지. 이야 이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분자가 되면 더 못 푼단 말이야. 원자는 그렇고 아니 솔리드가 있어. 고체가 있어. 고체 안에는 몇 개가 있느냐면 전자가 30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보가드로 숫자만큼 이런 일렉트론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또 어떻게 풀 거냐.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문제를 이제 해결하면서 이제 나가야 된다. 근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푸는 방법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아주 많으면 차라리 많으면은 쉽게 풀 수가 있어. 왜냐하면 통계역학이라는 새로운 물리학을 도입을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그렇게 푸는 방법들이 있는가 하면 고체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들은 고체 물리학에서 또 이제 푸는 방법들이 있는데 다 이거를 그래도 웬만큼 풀어내는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펙티브 시어리예요.
이펙티브 시어리는 뭐냐면 원바디 프로블럼이 이펙티브 원바디 프로블럼을 우리가 만약에 풀어보면 이렇게 복잡한 것들을 이제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이게 또 무슨 소리냐? 세상에 말이야. 이렇게 많은 거를 단 하나만 있다고 가정을 해놓고 주위에 있는 그 많은 30개면은 말이야 29개를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면 이펙티브 포텐셜을 가지고 그거를 취급하면 나 혼자가 있고 다른 놈들은 그 주위에 있는 것들은 이펙티브 포텐셜로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원바디 프로블럼으로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고체 물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펙티브 원바디 프로블럼으로 만약에 만들 수가 있다면 다른 29개를 말이야 평균적인 포텐셜로 나한테 느껴지는 평균적인 포텐셜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펙티브 원바디 프로블럼으로 만약에 만들 수 있으면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낼 수가 있고 자연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왜 구리는 전기를 잘 통하고 왜 금은 비싼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이렇게 이펙티브 원바디 프로블럼으로 만드는 것들이 이게 이제 테크닉인데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지금 일렉트론이 있어요. 지금 이 안에 10개고 만약에 G = 11이면은 11번째 일렉트론이 있다. 11번째 일렉트론을 우리가 11번째 일렉트론을 어떻게 취급을 할 거냐? 이렇게 취급을 하자 이게. 11번째 일렉트론을 이렇게 보면 그 안에서 지금 일렉트론들이 그냥 일렉트론의 이게 논 렐라티비스틱 하지만 돌아가는 속도가 일렉트론의 속도가 어느 정도가 되죠? 빛의 몇 분의 1 정도 되지? 100분의 1 정도가 되지? 빠른 거야? 나보다 빨라, 그지? 나보다 빨리 가. 이런 것들이 이 안에서 막 클라우드가 그냥 돌고 있고 막 돌고 있고 그러면 밖에서 보면 말이야 이런 클라우드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평균 잡아서 이놈이 그냥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그냥 막 돌고 있으니까 다른 클라우드를 어떻게 잡느냐 하면 에버리지, 세타 에버리지 하면 어디 있는지 방향이 모르고 P 에버리지 모르고 이 안에 있는 나머지 10개들의 포텐셜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자. V 이펙티브를 R을 일렉트론하고 일렉트론 사이의 인터랙션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있을 텐데 그것이 위치에 따라 다르고 방향에 따라서 다 다를 텐데 안에 있는 놈들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다고 생각을 하면 그 놈들이 결국은 이펙티브하게 거리만의 함수가 안쪽에 있다. 그렇게만 가정을 해놓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놓은 것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의 책 속에 있는 화학과 물리과 피리오딕 테이블, 멘델레프 테이블 속에 있는 그 주기율표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리즈너블하다 이게. 왜 그래? 그 안에서 그렇게 빨리 돌고 있는 거는 결국 아웃사이드의 일렉트론에서 보면은 에버리지한 그런 포텐셜이 느껴질 거고 그 에버리지 포텐셜은 안쪽에 있기 때문에 R만의 함수고 세타나 B의 함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해밀토니안을 쓰는데 자 H의 푸사이의 이 푸사이인데 11번째 거의 일렉트론에 의하면 그 안에 있는 해밀토니안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11번째 일렉트론은 2n분의 H와 자스에다가 자기가 움직이니까 11번째 거가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느냐 11번째 작용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 이게 있기 전에는 이 포텐셜이 해밀토니안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오리지널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2n분의 H와 자스에다가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이렇게 다 쓰고 포텐셜도 어떻게 되냐면 R1, R2 이렇게 돼가지고 R에 11번째
뭐 이렇게 돼가지고 11번째 거는 10번째라고 쓸까? 그러면 이거 넣고서 문제를 풀어야 됐었는데 11번째 것만을 세퍼레이션 해가지고 베리어블을 꺼집어내가지고 그 문제를 이런 식으로 놓고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해밀토니안은 11번째 카이네틱 에너지, 11번째가 느끼고 있는 포텐셜, 그런데 11번째가 느끼고 있는 포텐셜이라는 것은 뭐냐면 R만의 함수이더라. 이펙티브하게 R만의 함수. 이렇게 놓고서 11번째 R,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푸사이는 11번째 R, 11번째 세타, 11번째 이렇게 놓고서 퍼펜디큘러가 아니라 11번째 이렇게 놓고서 이거에 대한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약에 풀어보도록 하죠. 그러면 기가 막힌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 이게 왜? 원바디 프라블럼으로 됐고 첫 번째 포텐셜을 이펙티브 포텐셜을 넣어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이펙티브 포텐셜이 뭔지는 잘 모르더라도 저것의 솔루션을 보면은 솔루션은 R만의 포텐셜이 R만의 함수로 되면은 앵귤러 모멘텀이 보존이 되고 그 다음에 앵귤러 모멘텀의 관계가 되고 있는 L하고 LG가 굿 퀀텀 넘버가 돼가지고 솔루션이 뭘로 되느냐면 솔루션이 YLM의 세타의 11번째, B의 11번째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렇지? 그러면 자 이펙티브하게 모든 포텐셜이 R만의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는 그 문제를 푼다 그러면 그 문제의 솔루션은 어떻게 나오느냐? 그 문제의 솔루션은 답은 간단하지. R, N, L, N 이게 솔루션이다. 적어도 이거는 완벽하게 아는 함수고 이거는 그 이펙티브 포텐셜의 모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러한 함수가 되겠지만 그거는 R만의 함수고 여기에 프린시펄 퀀텀 넘버가 들어가 있고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 L과 G 컴포넌트에 해당하고 있는 M이라는 퀀텀 넘버가 지금 웰 프리저브드 되면서 이렇게 해서 풀면 적어도 원자 번호 40 정도까지는 맞아요. 원자 번호가 무지장 많아지면은 그래도 조금 이제 삐딱해서 좀 안 만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50번, 60번도 사실은 거의 맞아요. 자, 그래가지고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L 이퀄 제로, 그 다음 M 이퀄 제로. L 이퀄 1일 경우에 L 이퀄 1인 경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올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등학교 때 배웠던 뭐지? 1S, 2S, 2P, 그 다음에 3S, 3P, 3D, 4S, 4P, 4D, SPD, 그 다음에 뭐죠? 5P, 아이고 이게 너무 밑에다 썼네. 응? 자, 이렇게 놓고서 만약에 말이야 수소 원자라 그러면은 1S가 그 다음에 에너지가 2S, 2P가 같고 그 다음에 3S, 3P, 3D가 같고 수소 원자면은 이렇게 에너지 상태가 다 똑같아야 되는데 수소 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펙티브 포텐셜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푼 게 정확한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거의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에서 이제 순서가 조금씩 이렇게 갈린다 이런 얘기를 고등학교 때 배운 적이 있을 때 뭐냐 처음에 가장 에너지가 낮은 게 1S고 그 다음에 2S하고 2P를 비교를 해보면 2S 상태가 2P 상태보다 에너지가 더 낮구나 하는 얘기가 조금 낮아요. 이게 본래는 똑같았는데 수소인 경우에는 똑같았는데 지금 원자 번호가 커지면서 이펙티브
포텐셜 시열에 의하면 요게 이제 바뀌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3S, 그 다음에 뭐지? 3P. 근데 이 3D보다도 벌써 4S가 에너지가 더 낮으면서 그 다음에 3D로 가고 그 다음에 4P로 가고 5S로 가고 뭐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응? 그러면 화학 시간에 배웠던 피리오딕 테이블 그게 그래도 실험을 해보면 말이야. 실험을 해보면은 이 자연계에 있는 원자들이 이렇게 그룹핑을 해가지고 그 성격들을 하나 둘씩 이렇게 우리가 추적을 해보면 말이야. 그 그룹핑한 것들이 이제 같아요. 굉장히 같아.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는가? 그것의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면 지금 얘기하던 이펙티브 시어리가 이제 깔려 있는. 그게 만약에 맞지 않았다면은 여러분들 피리오딕 테이블에 나오는 듯이 그렇게 깨끗하고 예쁘고 그룹핑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이 원자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만약에 원자가 발견이 된다면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리라 하던 그런 예측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잘 맞아 들어가고 그랬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펙티브 이론이 그래도 굉장히 리즈너블하고 좋은 이론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안 됐으면은 힘들었을 거야. 이렇게 해서 그래 테이블을 이렇게 그려놓고 말이야. 칼럼끼리 이렇게 갖고 말이지. 응? 그 성격이 굉장히 비슷하더라. 그 다음에 여기에 Na 같으면은 일렉트론이 하나 남아가지고 그놈이 하나가 떨어져 나가고 Cl 쪽에 있으면은 하나가 받아들일 태세가 있으니까 두 개가 잘 붙어가지고 HCl이라는 컴파운드가 나온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이 이펙티브 시어리에서 나온다. 이게 없었으면 화학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이거를 보면 우리가 화학의 컴파운드가 어떤 컴파운드가 생겨날 거다 하는 거를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보면 원자들의 성질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펙티브 시어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요게 얘기했던 이러한 것들이 이른바 뭐냐면 이른바 쉘 모델이라는 거죠. 쉘 모델은 뭐냐면 쉘 모델이라는 건 뭐냐면 원S라는 껍질 바깥쪽에 2S라는 껍질이 있고 또 껍질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 껍데기가 있는 게 조개 껍데기가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서 이름은 쉘 모델이라고 했고 그런데 말이야 이 생각을 우리가 어디까지 더 생각의 영역을 넓힐 수 있느냐면 원자의 세계가 아니고 핵의 세계까지 이거를 더 넓힐 수가 있었다. 원자의 세계는 핵이 있고 그 둘레를 이렇게 돌고 있는데 핵의 세계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가운데 센터가 없고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그냥 있어요. 그 핵 속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놈도 있고 이놈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중심이 없어. 중심이 없이 이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중심이 없이 시각각 이제 움직이는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 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지? 에너지가 높잖아. 핵 속에서. 메가 일렉트론 볼트 정도의 에너지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더 격렬하게 운동을 할 거다. 격렬하게 운동을 하지만 결국은 빠져나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핵력이 너무 크고 숏레인지 포스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안에서 그것들이 이렇게 그냥 돌아가는데 그것도 우리가 이펙티브하게 한 놈이 있고 그 둘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너무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방향성 같은 거를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아주 간단한 이론으로 이펙티브 포텐셜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펙티브 포텐셜은 R만의 함수다. 그래가지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런 큰 무리수가 없고 그래서 핵 속에서의 에너지 레벨을 보면 거기도 쉘 모델이 맞는다는 거를 사람들이 알아차렸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원자에서 쉘 모델을
해가지고 보호가 뭐 N상을 하나 받아먹고 아들이 핵 속에서 쉘 모델을 얘기를 해가지고 또 아들 아가 보호가 노벨상을 받아. 지금 생각하면 말이야, 이거 참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지, 그치? 억울해, 이렇게 늦게 태어난 게. 응? 야, 이거 보고서 이게 피리어딕 테이블 나온 걸 보면 핵 속에서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면은 한 20분만 생각하면은 핵 속에서도 이펙티브한 포텐셜 이론을 우리가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 벌써 말이야 2개가 되고 8개가 되고 뭐 그렇게 되면은 핵이 안정화되어 있는 거를 사람들이 알아차렸는데 실험 데이터가 다 나왔는데 그걸 왜 사람들이 설명을 못했을까? 설명할 생각조차 안 했을까? 형태가 억울하지. 그때 태어났으면 말이지. 응? 그때 태어났으면 말이야. 응? 지금 좀 바싹 늙고 있을 때. 자, 하여간에 이런 이펙티브 시어리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30년 동안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펙티브 포텐셜의 모양을 추측을 해가지고 그거를 알아내는 사람은 이 자연의 성질들을 쉽게 이게 알아낼 수 있고 접근할 수 있을 거다. 자, 그럼 원자는 이제 그 정도로 하고 그게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그 정도니까 그러면 분자로 한번 돌아가 보자. 그래도 분자 조금은 이제 공부를 하고서 넘어가야 될 거다 이게. 분자를 보자.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원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럼 분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분자,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한 분자를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분자예요. 분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여기 지금 분자가 있으면 가장 간단한 분자는 여기 이렇게 있고 거기에 지금 핵이 있고 그 둘레를 뭐가 돌고 있느냐 하면 일렉트론이 지금 이렇게 돌고 있어요. 자, 제일 쉬운 거 H2의 플러스 분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H2의 플러스 분자를 한번 해보자. 몇 바디 프로블럼이지 이게? 3바디 프로블럼. 자, 3바디 프로블럼이고 이 거리가 지금 R인데 이거 보면 세상 참 재미나 이게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고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고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놈이 이렇게 안정화가 되어 있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느냐 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해요. 안정화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 개가 그래도 똘똘 뭉쳐가지고 세 개가 똘똘 뭉쳐가지고 예, 칼로 아주 외부에서 충격을 가하지 않는 한 이놈이 스테이블한 그런 컨디션을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자.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마이너스하고 플러스가 있다. 그럼 우리 아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전하를 가지고 있는데 같은 전하를 가지고 있으면 서로 밀치고 다른 전하를 가지고 있으면 서로 잡아다니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것만 가지고서 이게 안정화 조건을 지금 찾아야 된다. 이놈이 플러스하고 플러스가 밀고 있으니까 결국은 플러스는 미니까 안정화 조건이 뭐냐면은 결국은 스테이블하게 되는 건 둘이 떨어져 있을 때 스테이블하고. 그런데 일렉트론이 중간에 있어요. 일렉트론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일렉트론이 이 플러스 차지 두 개를 서로 잡아다녀 가지고 결국은 안정화가 될 거다. 자, 어떨 때 안정화가 될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안정화가 될 수 있는 조건의 하나는 R과 R이 그냥 무한히 떨어져 있고 일렉트론 하나가 그 중에 하나에 딱 붙어 있으면 그거 굉장히 안정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분자가 아니야.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분자로서 안정화 조건을 지금 한번 찾아보도록 하자. 그러면 세 개가 어떤 컨피규레이션에 의해서 이게 좀 더 뭉쳐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굉장히 너무 더 가까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 안정화가 안 될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플러스하고 플러스가 서로 너무 더 가까이 있다. 그러면 리폴시브 포스가 굉장히 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안정화된 조건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안정화 조건이 만들어지느냐? 그거를 공부를 하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3바디 프로그램을 이그젝트하게 풀면 된다. 이건 무식한 거. 자, H. 자, 이게 1이라고 하고, 요거 2라고 하고, 요걸 1이라고 하면 1, 2, 1. 그 사이에 1. 이 문제를 지금 우리가 풀어야겠다. 자, 이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되겠는데, 베리어블이 벌써 몇 개냐면 벌써 9개가 들어가요. 고민이 많아. 이거는 이펙티브하게 풀지 말고 진짜 한번 풀어보자 이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데 꾀가 필요한 거야. 작전이 필요한 거야. 작전을 필요한데 그 작전이 어떻게 되느냐? 이놈의 일렉트론은 말이야. 일렉트론은 한 군데 있을 수가 없어. 일렉트론은 한 군데 있을 수 없어. 왜? 일렉트론이 한 군데 딱 있을 수가 없지? 언서텐티 프린시플에 해가지고 한 군데 있을 수가 없어. 일렉트론은 어느 정도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클라우드를 형성하면서 원자인 경우에는 그게 어느 정도가 됐었느냐 하면 한 앵스트롬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서 이게 언서텐티 프린시플에 해가지고 웨이브이기 때문에 한 군데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일렉트론으로 막 그냥 이제 돌아다녀. 응? 그 솔루션이 이제 이 속에 다 있는 거지. 이 속에 다 있는 거지. 그런데 라지 1하고 라지 2는 어떻게 되느냐? 이놈들은 핵이야. 핵은 무거워요. 일렉트론에 비해. 물론 이것들도 이제 움직일 텐데 이것들의 움직임은 일렉트론의 움직임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천천히 갈 거다. 그러면 베리어블이 뭐가 있느냐면 R에 1이 있고 R에 2가 있고 R에 1이 있고 이 세 개의 베리어블이 있는데 이 세 개의 베리어블이 있는데 이게 라지 R하고 라지 R은 스몰 R에 비해 가지고 모션이 굉장히 슬렁하다.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죠. 만약에 움직이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 풀 필요가 없어요. 콘스탄트 아니야, 콘스탄트. 푸사이가. 풀 필요가 없다. 왜? 너무 무거워가지고 움직이지 별로 않으니.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가정을 한 것이 그 유명한 본 오펜하이머 어프록시메이션이라는 거다 이거다. 본 오펜하이머 어프록시메이션에 의하면 뉴클리어스의 움직임은 일렉트론의 움직임보다도 너무 더 느려서 뉴클리어스의 웨이브 함수를 콘스탄트로 놓고서
콘스탄트로 놓고서 일렉트론의 웨이브 함수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하는 게 뭐냐면 본 오펜하이머 어프록시메이션이라 했죠. 그러면 베리어블이 9개가 있던 베리어블이 6개가 갑자기 사라지면서 베리어블이 하나밖에 안 들어가 있는 그런 문제로 되고, 그 문제를 한번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 그러면 분자에 관해서 가장 간단한 분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인포메이션들을 얻어낼 수 있을 거다 하는 얘기예요. 자, 오늘은 본 오펜하이머 어프록시메이션에 의한 수소할 때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수소할 때도 가정인 건데 뭐 갑자기 수소할 때는 이름을 안 붙이다가 헬륨 할 때는 말이야, 아니지, 수소 원자를 할 때는 안 붙이다가 수소 원자 할 때 이거 움직이지 않고 돈다 뭐 이래가지고 다 푼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 이펙티브 매스 이런 거로 바꿔놓고서 이제 했어요. 그거 할 때는 그 이름 안 붙이고 말이지, 핵이 중간에 딱 버티고 있고 일렉트론이 돌고 있다고 했다가 요거를 할 때는 똑같이 움직이지 않다고 해놓고서 똑같이 문제를 풀면서 왜 얘네들은 거기다가 지 이름 붙였느냐? 여기다 이름 안 붙이고. 야, 찬스다. 야, 여기 아직 이름 안 붙였는데. 이름 붙여줄까? 무슨 어프록시메이션? 연우? 그래. 자, YW 어프록시메이션. 찬스야. 이게 아무도 안 붙였으니까 지금 붙이자. YW 어프록시메이션을 됐지 이제 그럼. 자, 그러면 다시 일로 와. 이게 본 어프록시메이션이 있어요. 근데 이거에 비해 가지고 이게 굉장히 복잡해서 그래. 응? 이거는 너무 더 간단해가지고 이름조차 붙일 가치조차 없어가지고 이름을 안 주신 건데, 뒤늦게 2006년도에 YW 어프록시메이션이라는 그런 설이 제기가 됐어요. 근데 이게 본 어프록시메이션은 이거에 비해 가지고 그래도 복잡해. 뭐냐면 우리가 가정을 했지만 이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 거리, 둘 사이 거리를 그냥 R이라고 놓고서 문제를 풀었지만 사실은 거리조차도 무겁긴 하지만 거리조차도 천천히 변하고 있다 이게. 거리조차 천천히 변하고 있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거리가 변해요.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변해. 그 변하는 거는 무엇하고 마찬가지가 되느냐 하면 스프링이 달려가지고 두 개가 이렇게 변하는,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이른바 바이브레이션 모드가 있어요. 조금 전에 이 본 오펜하이머 어프록시메이션에 의하면은 바이브레이션 모드를 우리가 무시를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R형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 요렇게 놓고서 하면은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지. 그게 뭐냐면 로테이션인데, 로테이셔널 모드, 바이브레이션 모드, 로테이셔널 모드 같은 것들을 우리가 무시를 해놓고서 풀었던 것이 뭐냐면은 본 오펜하이머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하면 여기는 그런 거조차도 없는 그런 너무도 간단한 거여서 센터 오브 매스가 그냥 콘스탄트 모션으로 움직이는 거 이외에는 아무런 그런 새로운 피직스가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다 이름을 안 붙인 거예요. 별로 이름을 붙일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이라도 붙여도 돼. 행복하겠다 야. 자, 이 바이브레이션 모드하고 로테이션 모드에 대해서 그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 문제를 풀기 앞서서 바이브레이션 모드하고 로테이션 모드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물론 우리가 원자가 있고 원자에 핵이 있고 그 둘레를 전자가 돌고 있으면 그 안에서 나오는 스펙트럼을 보고서 라이만 계열, 발모 계열 뭐 어쩌고저쩌고 계열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보면 아 이게 수소구나, 수소 원자구나, 아 이게 보니까 이게 질소였구나, 아 이걸 보니까 알곤 가스구나,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알 수가 있어요. 스펙트럼을 보면 우리가 그 물질의 스펙트럼을 보면 그 물질의 아이덴티티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게. 왜냐하면 거기다 빛을 쪼여주면은 이 속에 어떤 아톰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게 이게 대단한 거야.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러느냐 하면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지만 그게 스펙트로스코피라는 게, 스펙트로스코피가 스펙트럼을 보고서 원자들을 알아내는 것을 스펙트로스코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지블 라이트에서 스펙트로스코피를 보고 울트라바이올렛에서 보고 그거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인프라레드구나. 그래서 인프라레드 스펙트로스코피. 그런데 엑스레이도 이게 만만치 않게 좋은 거구나. 그래서 엑스레이 스펙트로스코피, 감마레이 스펙트로스코피,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로스코피, 그런 스펙트로스코피가 끝없이 나오는데 예, 빛을 가지고 파장, 가시광선 영역을 저쪽으로 넘어서서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그래서 스펙트로스코피를 붙이다가 사람들이 아예 질량 무거운 놈이냐 가벼운 놈이냐 그래서 날려보내가지고 무거운 놈은 천천히 가고 가벼운 거는 빨리 가는 그런 기계 만들어가지고 다 칼로 다 쪼개가지고 원자 만들어가지고 샥 날려요. 그래가지고 매스를 가지고 그 물질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그런 거에 스펙트로스코피라는 이름을 붙였어. 도대체 질량에서 빛이 나오냐? 아니지, 빛이 나오면은 그래서 이제 물질의 종류를 알아내는 게 스펙트로스코피인데 그냥 물질의 종류만 알아내면은 다 스펙트로스코피라는 거를 이름을 붙여서 매스 스펙트로스코피, NMR 스펙트로스코피. 모든 것에 스펙트로스코피를 다 붙여요. 그러면 무식할 때는 참 나도 옛날에 무식할 때 고민이 많았어. 왜 이게 스펙트로 이거를 왜 붙였을까? 거기서 과연 질량에서 무슨 빛이 나오느냐, 날아갈 때 빛이 나오느냐, 뭐 그런 거냐,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게 사실은 인프라레드 스펙트로스코피, 그런 스펙트로스코피에서 나왔던 그 개념을 가지고서 무조건 물질의 종류를 알아내는 거는 스펙트럼, 빛이라는 거를 붙여가지고 만들어낸 스펙트로스코피라는 단어를 거기다가 이제 넣어가지고 한 말입니다. 러더포드 백 스캐터링을 이용을 해가지고 러더포드 백 스캐터링 스펙트로스코피. 뭐 그래가지고 스펙트로스코피를 아무데나 이제는 다 붙이는 그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저기에서 바이브레이션 모드, 그렇지 않으면은 로테이션 모드, 이것 또한 스펙트로스코피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를 사람들이 이제 알아냈어요. 왜? 여기에 지금 H2의 플러스뿐만이 아니라 클로린 같은 거, Cl2라든지 N2라든지 O2라든지 등등등등등등 HCl도 있고 뭐 등등등등등 HCl도 한쪽에 H 붙고 한쪽에 Cl이 붙어 있으니까 두 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렉트론의 클라우드도 있지만 핵자들이 서로 바이브레이션하는 그러한 모드가 그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알아냈고,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로테이션을 한다 하는 것조차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알아냈어요. 그리고 거기에 바이브레이션이 있으면 여러분들 하모니 오실레이터 풀어봐서 알겠지만 에너지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디스크리트하게 나와야지 컨티뉴어스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바이브레이셔널 모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에너지가 스펙트럼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알아냈어요. 바이브레이션 모드는 저런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에너지 레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소실적이 배워서 알아요. 그지? 봄에 배웠지, 봄에. 응? 봄에. 응?
저 바이브레이션 스펙트로스코피 저거를 보면은 에너지 레벨이 어떻게 되느냐면 m 플러스 2분의 1의 h바 오메가 모양을 하고 있다. 대충 잡아서. 로테이셔널 스펙트로스코피를 보면 바이브레이션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하바 오메가에다가 m 플러스 2분의 1의 에너지 모양을 한 디스크리트한 상태로 되어 있는 걸 알고, 로테이션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2의 로테이션은 이거는 2i분의 L자승, 여러분들 고전역학에서 2i분의 L자승이 바이브레이션 에너지의 에너지 레벨이다 이런 거 배웠지. 그럴 때 L이라는 것은 뭐냐면 앵귤라 모멘텀이고, 여기서는 양자역학에서는 L 플러스 1의 H바 자승이 돼요. 아직 안 배웠지만 배웠다고 치고. 그래서 R이 둘 사이의 거리가 완전히 픽스된 경우에는 저런 스펙트럼이 없을 텐데 바이브레이션 스펙트럼이 그래도 존재해요. 우리가 여기에서 오펜하이머, 본 오펜하이머 어프록시메이션에서는 두 개를 고정을 시켜놓고 일렉트론의 스펙트럼, 일렉트론의 웨이브 펌수만 우리가 구해내는 것을 공부를 하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무겁지만은 이것들이 움직이면서 나타나고 있는 스펙트럼, 바이브레이셔널 스펙트럼, 그리고 로테이셔널 스펙트럼 두 개가 그 속에 다 같이 존재하고, 그런데 그 스펙트럼의 에너지 레벨이 물질마다 다 다르다 이게야. 그러면 여기에 분자를 놓고서 여기서 나오고 있는 에너지 스펙트럼을 이렇게 보면, 아 이게 HCl이구나, 아 이게 N2구나, 이런 거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세상의 그 다양한 물질들에 대해서 바이브레이션 스펙트럼, 로테이셔널 스펙트럼들을 벌써 사람들이 다 재가지고, 그게 1960년대, 50년대, 70년대 이 연구들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도서관에 가면은 벽으로 그냥 물질이 어느 물질이면 어떻게 된다 벽으로 그냥 깔려 있어. 이거 공부하던 사람들, 원자물리, 분자물리 이거 공부하는 사람들, 그 학파들, 그 수 많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연구하는 결과들이 그냥 두 배하고 있죠. 이게 에너지 레벨이 물질마다 다르니까 세상에 저렇게 좋은 자료가 없어요. 저거를 공부를 해가지고 스펙트럼을 얻으면은 이 속에 무슨 물질이 있다는 거를 이제 환히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에너지 레벨을 보면 바이브레이셔널 모드의 에너지는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에너지가 뭐냐, 이게 에너지 레벨이 이게 대개 어느 정도로 되느냐 하면은 라지 n분의 m에다가 일렉트론 이 정도가 된다 하는 거를 간단하게 내가 증명을 할 수 있는데, 증명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배워야 될 게 많은데 이거 다 증명하고 나갈 거야. 여러분들 일렉트론이 라이만 계열에서 일렉트론 이렇게 보면은 되게 에너지 오더가 얼마가 되죠? 일렉트론 볼트 정도가 돼요. 케미스트리에서 쓰고 있는 일렉트로닉 스트럭처에서 나온 에너지 레벨은 대개 얼마가 되냐면 일렉트론 볼트 정도. 그러면 저거 바이브레이션 때문에 나오는 것은 어느 정도가 되느냐면 루트 한 1000분의 1 정도가 된다 이게. 매스가, 양성자의 매스가 일렉트론 매스의 몇 배가 되죠? 1800 어쩌고 저쩌고 배 정도 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루트를 씌우면 얼마? 2000호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1600이 40이니까 뭐 한 40분의 1, 50분의 1, 뭐 80분의 1, 뭐 이 정도. 이 스펙트럼에 비해 가지고 그 정도로 작은 그런 에너지 레벨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에너지 레벨을 만약에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렉트로닉 스트럭처가
일렉트로닉 스트럭처가 이렇게 에너지 레벨이 있으면 거기에 뒷꼬리만큼 이러한 스펙트럼이 더 붙어 있더라 이게. 그 붙어 있는 게 뭐냐면 바이브레이셔널 스펙트로스코피다 이게. 그리고 로테이션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로테이션은 그거보다도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로테이셔널 스펙트로스코피. 그런데 우리가 에너지 레벨을 이렇게 센 거를 하지 않고 요만한 거를 해가지고 쪼개져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트랜지션 같은 것들을 보면 바이브레이션 스펙트로스코피에서 이 물질이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가를 알아낼 수가 있고, 그거보다 에너지 더 작은 거를 해주면은 로테이셔널 스펙트로스코피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알아낼 수가 있다. 바이브레이션이랑 로테이션 팩들 간의 그런 에너지 의한 것 같은데 전자 질량은 어떤 식으로 해서 나오는 건가요? 전자 질량? 그러니까 시계 저런 전자 질량으로 하는데 어떻게 풀다가 지금 아주 멋있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바이브레이션 이거를 얘기를 할 때는 핵만 놓고서 얘기를 하다 했는데 갑자기 저기에 들어간 게 뭐냐면 핵하고 일렉트론하고 같이 들어갔다 이게. 응? 에너지 레벨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핵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일렉트론이 왜 들어갔느냐. 그 다음에 이 로테이션도 핵 두 개가 있고 그거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던데 말이지. 핵이 돌아가는데 왜 갑자기 일렉트론의 매스를 거기다 갑자기 왜 넣느냐. 이게 질문이야. 그치? 기가 막힌 질문이야. 그리고 이 경제가 그거를 한번 대답해 보기를 한번. 그러면 질문하고 알아낼 만도 알아. YW 솔루션.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에너지톰에 전자가 관련이 있을 것 같다. 에너지톰에 전자가 들어가 있어. 왜 그러냐면 우리가 푸는 게 무슨 방정식이냐면 이 방정식을 푸는 거거든. 지금 일렉트론하고 핵이 서로 카플링이 돼 있어요. 지금 이게 클라우드가 지금 핵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 클라우드가 주변에 뭐가 있느냐면 일렉트론이 그 주변을 이렇게 싸고 있거든. 그러면 이놈이 이렇게 움직일 때 어떻게 되느냐면 주위에는 일렉트론들을 같이 끌고 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이게 지금 1하고 2하고 1하고 이게 완전히 세퍼레이션이 돼가지고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어프록시메이션을 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 사이에다가 이게 1하고 2가 들어가 있는 거에다가 그 다음에 일렉트론하고 이렇게 완전히 세퍼레이션을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본 오펜하이머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바이브레이션 모드, 로테이션 모드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게 내 얘기였고, 완전한 어프록시메이션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일렉트론만 풀면 되는 건데 사실은 완전히 일렉트론하고 핵하고 두 개가 세퍼레이션이 돼가지고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끌고 다녀. 저기 보면 일렉트론의 매스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되는가 질문해 줄까? M over M 루트 M over M 왜 이렇게 되는 거 질문해 줄까 말까? 아니 애들이 시험 잘 봤는데 이런 거 다 할 줄 알 거야. 그러니까 그래 없어도 자, 그러면 쭉 생략을 하고 에너지 스펙트럼이 말이야
물론 중간 과정에 여기에서부터 뚜뚜뚜뚜뚜뚜뚜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가야 되는데 중간을 좀 잘라 먹고서 이제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뭐냐면 아니야 근데 조금만 더 공부를 하다 보면 당연히 그렇다는 거를 이제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여기다 보면 자, 시스템의 에너지, 이거 이제 잠시 후에 구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구할게. 시스템의 에너지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이제 이런 모양으로 시스템의 에너지가 이제 나타나게 될 때, 아까 그 본 오펜하이머 어프록시메이션을 해가지고, 아니, 그 전에 조금 그 본 오펜하이머 어프록시메이션을 조금 풀어줘가지고 문제를 풀면, 이러한 솔루션이 나오게 돼요. 자, 이 솔루션을 보면 말이야.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 일렉트론이, 아니, 여기에 핵이 있고, 그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하고, 그 주위에 지금 일렉트론의 클라우드가 어떻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R을 고정을 시켜놓고서, 자, 에너지 스펙트럼을 정확하게 이그젝트 솔루션을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R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거는 원바디 프로블럼이 되는 거고 원바디 프로블럼은 우리가 정확하게 풀어낼 수가 있는데 좀 복잡해서 그렇지 저거를 정확하게 풀어낼 수가 있고 우리가 베리에이셔널 메소드를 가지고서 에너지를 이제 구할 거예요. 이그젝트 솔루션은 아니지만 베리에이셔널 메소드를 가지고서 이제 풀어내면 어떤 모양이 나오느냐 하면은 두 가지 솔루션이 나오는데 한 가지 솔루션은 이렇게 돼가지고 언스테이블한 솔루션이 나오고 하나는 이런 솔루션이 나오게 된다 이게. 뭐냐면 둘 사이 거리를 R이라 그러면 R이 어떤 점에서 R이 어떤 점 R라는 점에서 R라는 점에서 이퀄리브리움 포인트를 이루고 그러면 그거보다도 R이 더 커지려고 그러면 요 사이의 거리가 더 커지려고 그러면 그럼 에너지가 높은 상태로 가니까 못 가고 작아지려고 그러면 에너지 상태가 높은 상태로 되니까 안 되고 중간에 적당한 곳이 있어가지고 적당한 곳에서 이퀄리브리움 포인트를 이룬다 하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꼭 풀 거야. 걱정하지 마. 금방 풀 거야. 자, 풀었다고 치고 왜냐하면 이 질문이 나왔으니까 자, 이거 풀어보면 알겠지만 이 솔루션이 말이야. 솔루션이 이런 솔루션이 있어요. 여기 지금 R이 있고 여기 이제 R이 있고 플러스 차지를 가진 놈이 있는데 일렉트론의 클라우드가 일렉트론이 한 곳에서는 있을 수 없고 일렉트론은 한 곳에서 있을 수 없지만 일렉트론의 클라우드가 이쪽에 더 많이 모여 있을 거예요. 이쪽에 더 많이 모여 있을 거예요. 일렉트론의 클라우드가 이렇게 있는데 말이야. 이렇게 만약에 중간에 더 많이 몰려 있으면 이거 안정한 상태로 돼 있어요. 슈레딩거 방정식을 들어가지고 안정한 상태를 구해보면 플러스하고 플러스 사이에 일렉트론의 마이너스 일렉트론들이 가운데 있으면 그때 그 솔루션은 상당히 스테이블하게 되고 이 아이겐 펑션들이 일렉트론들의 아이겐 펑션들이 이 구해보면 이런 솔루션이 하나가 나오는가 하면 또 하나의 솔루션은 어떤 솔루션이냐면 클라우드가 이게 밖에 많이 있는 그런 솔루션이 이렇게 솔루션이 되는데 저거는 별로 도움이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일렉트론이 가운데 있어가지고 양쪽의 플러스를 잡아다녀주면 플러스끼리는 서로 밀어내고 일렉트론은 서로 잡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스테이블한 솔루션을 얻을 수 있는 거에 비해 가지고 일렉트론이 멀리 있으면 플러스하고 플러스가 서로 밀치는 힘이 강해가지고 언스테이블한 상태로 돼가지고 두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 솔루션의 미니멈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 R 이퀄 인피니티가 돼가지고 그러면은 둘이 분해를 두게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거는 스테이블
스테이블한 솔루션을 이렇게 가지게 된다. 가운데 있으면 스테이블한 솔루션을 가지게 된다. 여러분들 어디서 그런 거를 배우느냐 하면 과학 시간에 대학교 1학년 들어가면은 이게 뭐 HH 이렇게 써놓고 HH 써놓고 말이야. 써놓고서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돼가지고 스피드 이렇게 있으면 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되더라. 뭐 이런 거 공부한 적이 있을 거야. 대학교 1학년 때 이거 공부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고 그냥 그때 외웠는데 이게 뭐냐면 두 개의 솔루션이 있어요. 하나는 에너지가 높은 솔루션이 있고 하나는 에너지가 낮은 솔루션이 있는데 낮은 솔루션은 어떻게 되냐면 2 플러스를 잡아다니는 그런 어트랙티브한 그런 포스가 작용하고 있는 그런 경우는 에너지가 낮아가지고 이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 경우가 되고 이런 경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본딩이라고 하고 요거를 엔티본딩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두 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따로따로 있는 것보다 엔티본딩을 이루면은 에너지 상태가 낮은 상태로 가니까 원자 상태로 존재하는 것보다는 원자 상태보다는 분자 상태로 이루는 게 좋겠다. 에너지가 스테이블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H가 H 따로따로 놓는 게 아니라 H는 분표로 나와 있고 산소가 왜 O2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본딩 상태가 더 에너지적으로 보면은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그게 다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나오는 거다 하는 얘기. 그러면 본딩을 이루는 경우하고 엔티본딩을 이루는 경우를 보면 엔티본딩은 에너지가 높으니까 그렇게는 죽어도 있으려고 하지 않을 거다. 그런데 산소라든지 뭐 이런 게 되면은 이게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이놈이 이렇게 되면 여기에 지금 그래도 엔티본딩이 이쪽보다는 에너지가 낮으니까 본딩, 엔티본딩, 뭐 본딩, 엔티본딩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거 공부한 적이 있을 거예요. 언제 공부했느냐면 그거 대학교 1학년 때도 공부하고 고등학교 때도 공부했을 거야. 아마 고등학교 때 이거 이렇게 하지 않았니? 대학교 때 했어? 좋은 고등학교에서는 다 이거 하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말이야 주양자수 뭐 방위양자수 뭐 자기양자수 이런 거 다 배웠지. 나는 그거 가르쳐주는 고등학교 나쁜 고등학교인 것 같아. 나는 주양자수 방위양자수 그거 고등학교 때 배우면서 화학에 대한 흥미를 다 잃어버렸어. 그거 뭔지도 모르겠는데 말이야 외우라 그러고 이게 뭐 슈레딩거 방정식 한 번만 딱 풀려면 그냥 머릿속에 쏙쏙 들어와가지고 자연이 왜 신이 우주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하고 감탄하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 고등학교 때 슈레딩거 방정식 안 배우고 말이야 주양자, 방위양자, 뭐 본딩, 엔티본딩 뭐 그래서 고등학교 때 시절이 불행했던 것 같아. 대학교 때 공부할 때 얼마나 재미났는지 몰랐어. 왜냐하면 하나하나 근본적인 우주의 원리에서 세상이 다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본딩, 엔티본딩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화학책을 들여다보면은 무지무지하게 쉽게 술술술 이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암만 본딩, 엔티본딩이라 그래도 본딩이라 그래도 자연히 세상이 여기에만 그 시스템을 여기에다가 줘가지고 둘 사이 거리가 R제로만 있게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에너지를 이렇게 보니까 에너지가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자 기울기가 제로니까 퍼스트 오더는 없고 세컨 오더만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서드 오더는 세컨 오더에 비해서 작다고 치고 그래서 이렇게 테일러 전개를 해서 보면 이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2분의 1의 K의 X자승 이 꼴이지 그지? 2분의 1의 K X자승 꼴이야. 그러니까 R0를 중심으로 해서 X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그 바이브레이션 모드가 어디에 나타나느냐면 여기에 나타나고 이 해밀턴이 안을 풀어보면
이 해밀토니안을 풀어보면 해밀토니안이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상수에다가 2분의 1 kx 자승의 그 모양하고 완전히 동일한 모양을 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모닉 오실레이터 풀 줄 아니까 슈레딩거 방정식 하모닉 오실레이터 많이 풀어봤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보면 여기 K가 뭐냐? K가 M 오메가 자스니 이게 이제 K인데 에너지 바이브레이션의 에너지는 무엇에 해당하느냐 하면은 M 플러스 2분의 1의 H가 오메가에 해당하는 거고 이 오메가를 우리가 계산할 줄 알면 바이브레이션 에너지 레벨을 이제 다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자. 여러분들 K는 어떻게 되느냐면 K는 이게 뭐가 움직이느냐면은 무거운 놈이 움직여. M 오메가 자승 정도야. 그지? 뭐가 움직이느냐면 무거운 놈이 움직이고 있는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게 R이라는 거는 무거운 거 둘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K는 라지 M의 오메가 자승이에요. 그런데 K가 아까 뭐라 그랬지? 이게 K 이거 자승이니까 얼마가 돼요? 자승 에너지의 라운드 R의 자승 이 정도가 되겠다 이게요. 자, 그러면 이 에너지는 여기에 나오는 이 에너지는 어디에 무엇의 에너지냐면 토탈 웨이브 함수의 에너지예요. 토탈 웨이브 함수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게 대개 어느 정도 오도를 갖느냐면 에너지라는 것이 오도를 갖는 거는 이거는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EM분의 A분의 H의 자승 정도의 에너지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그지? 요 에너지는 자, 여러분들 EM은 뭐냐면 EM은 R과 R의 함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R이 변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만 토탈 EM은 어떻게 되느냐? 토탈 EM은 R과 R이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거고 일렉트론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 EM분의 P자승이 되는데 EM분의 P자승에 일렉트론의 지금 바이브레이션 에너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에너지는 토탈 에너지는 바이브레이션 에너지가 아니고 그거는 라지 R하고 스몰 R은 섞여 있는 건데 일렉트론의 클라우드를 같이 끌고 다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토탈 에너지인데 이 토탈 에너지는 일렉트론의 EM분의 P자승이 되는데 P가 뭐냐면 A분의 보통 하바 오메가 이렇게 되고 이거를 라지 R이라고 하면 일렉트론에서의 에너지 이거 넣어가지고 보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A의 MR에 R도 괜찮고 R에 지금 4승분의 H가 작성이 되고 그래서 이거를 다시 보면 우회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렇게 돼가지고 전자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대해 가지고 바이브레이션 에너지는 이게 그 에너지거든. 일렉트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고 바이브레이션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에다가 일렉트론의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비해 가지고 바이브레이션 에너지는 한 50분의 1밖에 안 된다. 그 얘기를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렇듯하지. 자, 그래서 바이브레이션이 이렇게 되면 로테이션은 얼마가 되느냐? 로테이션은 한 2000분의 1 정도 에너지가 되는 거고 그럼 바이브레이션 에너지하고 로테이션의 에너지에 해당하고 있는
그 근처에 인프라레드를 딱 조여줘가지고 트랜지션을 이렇게 보면 이 물질이 무엇이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알 수 있어요. 그래, 이게 원자 물리학에, 아니 분자 물리학에 근간을 잃었던 1950년대, 60년대, 70년대는 그 많은 사람들이 원자 물리, 분자 물리를 공부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거를 공부를 했어요. 이거 하다가 그런데 이거 하다가 이제 실망이 굉장히 컸어. 왜 실망이 컸느냐 하면 이거를 공부를 할 때 인프라레드 스펙트로스코피를 가지고 저걸 공부를 했어요. 지금 내가 바이브레이션 모드가 루트에 m 오버 m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로테이션 모드가 루트가 없어진 거다. 그거는 각자가 알아서 하도록 해요. 공부하고 배워야 되고 재미난 세상이 너무도 앞에 많이 있는데 작은 것 때문에 못 배우고 그러면 억울하니까 그거는 이제 집에 가서 하자. 그런데 말이야, 이거를 공부를 하려면 바이브레이션 모드를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빛을 쪼여면 된단 말이야. 두세 프레퀀시가 같은 놈을 가지고 그걸 쪼이면 돼요. 왜? 빛을 쪼이면 인프라레드 스펙트로스코피를 하면 에너지가 작으니까 인프라레드 스펙트로스코피를 하고 여기에 지금 이놈하고 이놈이 있으면 이것이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고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어요. HCl 같은 거를 보면 한쪽이 다른 쪽에 비해 가지고 일렉트론을 끌어다니는 게 좀 세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지금 빛이 이렇게 들어가요. 빛이 이렇게 돼요. 일렉트릭 필드가 로테이팅하는, 움직이고 있는 AC 일렉트릭 필드가 들어가면 지금 이놈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놈을 이걸 시키지, 그지? 이렇게 차지를 가지고 있는 놈에다가 일렉트릭 필드를, AC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주면 이놈이 이게 하는데, 프레퀀시가 여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오메가 프레퀀시하고 같은 프레퀀시에 인프라레드가 들어오면은 공진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쫙 에너지를 흡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면 바이브레이션을 알아낼 수가 있고, 그거를 보면 로테이션을 알아낼 수가 있고, 그거를 보면은 분자의 성질들, 네이처를 알아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불행의 시작이 뭐냐 하면 이런 게 불행의 시작이다. 이게 CL2하고 N2 같은 거, CL. 야, 이것도 CL이고 이것도 CL이니까 차지가 폴라라이즈 되질 않아요. 두 개가 다 똑같은 놈인데 어느 쪽에 일렉트론이 더 많이 가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오른쪽도 뭐냐, 오른쪽도 차지 뉴트럴, 왼쪽도 차지 뉴트럴. 그러면 로테이션 스펙트로스코피, 바이브레이션 스펙트로스코피를 공부를 하고 싶은데 망했다. 이게 망했어. 빛을 안만 쪼여도 움직이는 놈이 하나도 없잖아. 빛을 쪼이는데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HCl은 그냥 인포메이션이 그냥 다그리 나와가지고 막 바구니를 담고 그러는데 이놈은 하나도 나오는 게 없다. 이게 CL 하나도 나오는 게 없고 N2도 나오는 게 없고 O2도 나오는 게 없고 말이야. 지금 방 안에 산소가 너무 많아가지고 금방 불 날 것 같은데 불 날지 안 날지도 모르고, 산소가 너무 없어서 다 저승 가기 직전인데 디텍션 할 수가 없고,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럴 때 나온 게 뭐냐면 라만 스펙트로스코피라는 게 그때 나왔다고. 라만 스펙트로스코피. 라만 스펙트로스코피는 특히 두 개가 똑같을 때 크게 나타나요. 와,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 라만 스펙트로스코피는 차지가 똑같은 두 개의 물질들 O2, N2, Cl2 뭐 이래가지고 그런 경우에 더 시그널이 크게 나오더라. 그러면 인프라레드 스펙트로스코피하고 라만 스펙트로스코피 두 개를 가지면 우리는 세상에 무서울 게 별로 없다. 뭘 만들어 놓고선도 이게 뭔지 인프라레드 스펙트로스코피로 안 잡히는 거는 라만 스펙트로스코피로 딱 잡으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 화학과에 가면, 여러분들 지금 학부니까 뭐 화학과 가면 그냥 고약한 케미칼들의 냄새만 맡겠지만 말이야, 대학원에 가면은
그 안에 가면은 거기에 인프라레드 스펙트로스코피하고 라만 스펙트럼의 기계들이 있어가지고 뭘 만들어내면 맨날 가서 찍는 게 뭐냐면 IR하고 라만을 찍는다 이게.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했는데 뭘 했는지를 알려면은 파이널 프로덕트를 알아야 되고 그거를 계속해서 찍어야 되는데 그게 인프라레드 라만 스펙트로스코피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NMR 스펙트로스코피를 해요. 그래서 인프라레드 스펙트로스코피, 라만 스펙트로스코피, NMR 스펙트로스코피는 화학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툴이 된다. 이거. 오늘 얘기가 좀 옆으로 가서 그런데 다음 시간에 본 오펜하이머 어프로시메이션에 의해 가지고 저 문제는 어떻게 풀 거냐 하는 거를 공부를 해요.